마지막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쉬셔야 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세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세 강의가 있는데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진행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우리 김홍원 원장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골다공증의 진단과 최근 보험급여 기준에 대해서 파티마 병원 내분비내과 서현애 과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서현애 과장님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요.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 연수를 하시고 현재 파티마 병원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예,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덱사를 찍게 되는데 덱사를 어떻게 판독하실 것인지 판독을 하는 방법하고 최근에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의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뼈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오간이고요. 그래서 메타볼릭한 액티브 오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름하는 이유가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 파골세포가 좀 약한 뼈를 이렇게 없애게 되고 그 자리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와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한 뼈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 평생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 액션이 너무 강해가지고 뼈가 너무 사라지거나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의한 본 형성이 적어지게 되면은 뼈가 이제 약해지는 상태가 되겠고요. 우리는 뼈를 평가하는 방법이 사실 본 바이옵시를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가장 우리가 쉽게 볼 밀도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 밀도를 검사하는 방법은 한 5가지 정도가 있고요. 가장 심플하게는 이제 레디오그래픽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에너지 레벨이 하나를 써가지고 업솔트미터를 찍는 거,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다른 2개를 조사해가지고 이 업솔트미터를 찍는 이제 덱사가 되겠고, CT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CT를 찍게 되면 볼륨에 해당하는 밀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또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또 정량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라든지 재현성이라든지 방사선 조사량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현재로는 가장 인정받고 있는 방법은 이제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업솔트미터가 되겠고 이것이 덱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덱사는 측정하는 방법이 에너지 레벨이 다른 2개의 엑스레이 빔을 환자의 뼈에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면적당 밀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사이트는 두 사이트를 다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L스파인하고 피머 2개를 다 보셔야 됩니다. 공단 검진에서 보면 이제 스파인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파인만 있더라도 피머를 확인하셔가지고 함께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이 덱사를 찍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고 가격적인 면이나 방사선 조사 이 노출량에 대해서도 좀 편안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덱사는 면적당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본 퀄리티나 퀀티티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는 CT 같은 거를 찍을 수가 있는데 방사선 조사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제한 때문에 현재는 덱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덱사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고령이 되면서 뼈에 오스테오파이트 같은 것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아올타의 칼시피케이션이 생긴다든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뼈가 약한데도 어떤 칼슘 레벨 함유량의 이 변화 때문에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덱사를 측정한 결과인데요. 저희 병원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덱사를 찍게 되면은 이제 여성이고 아시아인이고 키하고 몸무게 이렇게 체크가 되고 이제 나이가 보여지고요. 이렇게 그림 그래프로 이분의 이제 뼈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는 건 아마 이 리저트 서머리를 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리절트 서머리를 보시면은 L스파인은 1번, 2번, 3번, 4번을 찍게 될 거고요. 그래서 면적이 측정이 되고 미네랄 이제 컨텐트 그람이 표시가 되고 그러면 이제 BMD가 계산이 될 거고요. 이 BMD를 이게 여러 가지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T 스코어하고 Z 스코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이 BMD를 찍고 이 T 스코어하고 Z 스코어를 보시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T 스코어하고 이 Z 스코어를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T-스코어는 계산하는 방식이 이 레퍼런스 BMD하고 환자의 BMD를 빼고 그거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BMD하고 환자의 BMD의 차이를 보는데 여기서 레퍼런스 BMD라고 하는 것은 가장 튼튼하다고 여겨지는 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같은 성별과 같은 인종에서 이 30세 거의 핏본 볼륨 매스를 이제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건강한 30세 성인의 BMD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이제 모든 나라에서 성별별로 이제 각 인종별로 이 나이별의 모든 BMD 평균값을 데이터화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WHO에서는 이 레퍼런스 BMD를 30세 여자 화이트 피메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퍼런스 BMD는 이 백인 여자 30세 평균 BM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뼈하고 이 환자의 이 뼈하고를 비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량이 가장 높은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골절 자체에 대한 절대적 위험도를 나타낸 값이고 그래서 이 계산식을 보시면 이 레퍼런스 BMD가 가장 튼튼한 뼈라고 했을 때 환자의 BMD는 레퍼런스 BMD보다 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페이션스 BMD가 레퍼런스 BMD하고 똑같이 되면 이게 제로 값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로라는 결승선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스코어는 제로를 넘기가 쉽지가 않고 제로를 넘으면은 레퍼런스 BMD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되는 뼈 상태보다 조금 더 좋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스코어는 가장 건강한 뼈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멀어져 있는지를 보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WHO에서 이제 정상을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정상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하고 마이너스 1.0 사이를 오스테오피니아라고 데피니션을 했고 오스테오포로시스는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가 동반되어 있으면 CBO 오스테오포로시스다라고 이제 디시전을 이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5하고 이렇게 또 컷오프를 잡은 이유는 이런 컷오프를 잡았을 때 힙 프랙처의 인시던스가 이렇게 잘 이제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이 값을 삼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Z 스코어는 계산하는 방식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누는데 이 위의 값이 이 환자의 BMD하고 익스펙티드 BMD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익스펙티드 BMD라고 하는 거는 환자의 동일한 나이와 성별과 인종에서 기대되는 평균 BMD 값이고요. 그러니까 뭐 46세 여자 환자라면 46세 여자 환자가 기대되는 BMD의 평균값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의 BMD가 이 나이에 같은 이제 성별의 같은 인종에서 평균값하고 똑같이 되면은 이 값이 Z 스코어가 제로가 될 거고요. 평균보다 높게 되면은 플러스 값을 가질 겁니다. 만약 평균보다 낮으면은 이 위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평균을 제로라고 두고 이 평균보다 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값이 Z 스코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인구를 가지고서 평균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들의 평균을 분포를 시키게 되면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그림을 이제 대부분 그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Z 스코어가 1이나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면 이 환자 그 나이에 그 성별의 사람 중에서 한 68%가 이 안에는 보통 포함이 됩니다.
Z스코어가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는 95.4%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Z스코어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포함이 될 거고 더 많은 포션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안에 있으면은 내 친구들에 비해서는 내가 표준 정도는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2보다 낮아지면은 2.1%에 해당하는 이제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BMD가 Z스코어가 마이너스 2보다 낮다라고 하면 100명을 줄을 세웠을 때 끝에서 한두 명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뼈가 약한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돼서 이럴 때는 다른 질병이 없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값이다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Z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그 또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Z스코어는 이 나이하고 매칭된 이제 평균값하고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심한 상태인지 시비오 오스테오포로시스의 상태인지 볼 수 있는 마커가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Z스코어가 마이너스 2.0 이하가 되면 2% 미만에 해당하는 뼈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 나이의 또래들에 비해서 내가 끝에서 1, 2등을 다투는 굉장히 약한 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뼈가 약한 병을 생기게 하는 2차성 질환이 없는지 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퍼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Z스코어는 이 청소년이나 폐경전 여성 그리고 50세 이전의 남성 그러니까 이 연령은 굉장히 이제 골다공증이 없을 만한 나이인 거죠. 그래서 이 연령대에서는 T스코어 값을 활용하기보다는 Z스코어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뼈가 약한지 심한 이제 뼈 상태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밀도 검사 덱사를 찍게 되면 이제 T스코어와 Z스코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L스파인하고 피머 우리가 찍게 되는데 L스파인하고 피머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이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피머 같은 경우에는 토탈이나 넥 둘 중에 낮은 부위를 쓰시고요. L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우리가 4번까지 찍게 되는데 이 평균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퇴행성 변화, 오스테오파이트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게 어느 한 부분이 좀 높게 측정되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컴프레션 프랙처라든지 퇴행성 변화가 있다면 또 그 부위는 이제 이상한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T스코어 기준으로 주변에 요추하고 1 이상 T스코어가 차이가 나면 판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케이스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분은 이제 여자 53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여자 아시아인이고 키하고 몸무게가 나왔고 T스코어, Z스코어를 이제 보게 되실 텐데요. T스코어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5, 1.2, 1.4 이렇게 이제 체크가 돼가지고 이렇게 배제할 상황은 없습니다. 주변 요추하고 1 이상 차이 나는 T스코어 값은 없기 때문에 L1과 L4를 모두 평균 낸 마이너스 1.5가 L스파인 T스코어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오스테오 이제 피니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분의 Z스코어 굳이 이 나이에 폐경을 했을 것 같은 나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이제 좀 해석을 하자면 Z스코어가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서 이 평균에서 조금 벗어난 조금 약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환자분에게 오스테오피니아 상태고 바이타민 D 레벨 같은 거를 체크하셔가지고 좀 그런 거를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머 같은 경우에 넥하고 토탈 두 부위 중에 낮은 값을 보셔야 되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8이니까 이분도 마이너스 1.5 오스테오피니아로 보시면 되겠고 Z스코어도 L스파인하고 유사하게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니까 평균보다 조금 약한 그 나이에 있을 법한 뼈 상태다라고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여자 66세 환자고요. 이제 또 T스코어와 Z스코어를 이제 보시게 될 거고, 이 T스코어 보시면은 L1이 2.9, 3.0, 2.7인데 L4가 마이너스 1.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 요추하고 1 이상 차이가 나는 이제 뼈이기 때문에 이 L4는 버리셔야 되고요. 1번, 2번, 3번의 평균을 내가지고 이 평균값을 가지고서 골다공증이다라고 이거는 뭐 명백하게 진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Z스코어 보시면은 0에서 또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이 나이에는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42세 여자 환자입니다. 42세 여자가 사실 이제 골밀도를 체크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데 요즘에 직장 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찍고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결과를 보시면은 T스코어가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9 뭐 이렇게 체크가 돼가지고 1 이상 차이가 나는 L스파인이 없고 그래서 토탈 마이너스 0.7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노말로 보셔야 되고요. Z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평균에서 약간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자 24세니까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고요. 이 젊은 나이에 이제 BMD를 체크를 했는데 보시면 T스코어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0 굉장히 조금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크라이테리아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젊은 이제 환자니까 이 Z스코어를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되고요. Z스코어 보시면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이 돼가지고 이 마이너스 2.0 이하의 Z스코어를 환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자 24세를 이제 100명을 줄을 세웠을 때 끝에서 뭐 한두 번째로 약한 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2차성 어떤 질환이 없는지 뼈를 약하게 하는 동반 질환이 없는지 이제 추가적인 워크업을 해야 되는 환자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환자의 이 피부와 결과도 보시면은 뭐 L스파인보다 조금 좋기는 하지만 Z스코어가 마이너스 1.7로 굉장히 좀 이제 약한 상태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개원 선생님들께서 덱사를 찍으시고 젊은 연령에서 이제 Z스코어가 마이너스 2.0에 이제 분석했다라고 하면 이제 좀 리퍼를 하셔가지고 추가 워크업을 하도록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보험 기준에 대한 것이고요. 작년에 보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크게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골흡수 억제제, 그러니까 뭐 프롤리아나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쓰고 우리가 1년마다 BMD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마다 BMD를 체크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또 1년의 보험 급여를 받아가지고 계속 약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작년 5월 달에 골흡수 억제제를 쓰고 1년마다 BMD를 검사를 하는데 그 팔로업 검사에서 마이너스 2.0 이하라도 약제를 2년 동안 추가로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근거에는 이 마이너스 2.5하고 마이너스 1.0 사이가 우리가 오스테오피니아라고 데피니션을 하게 되는데 오스테오피니아도 그 레벨이 뭐 조금 되니까 마이너스 2.0과 2.5 사이에서도 꽤 골절이 생긴다라는 여러 데이터들을 근거로 2.0까지도 보험을 추가적으로 해줄 것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1년간 급여 투여가 됐고 팔로업으로 이제 BMD를 체크를 해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4가 되면은 더 이상 약제가 보험이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마이너스 2.0 이하의 오스테오피니아 상태라면 2년 정도 더 팔로업 동안 이제 급여를 해주기로 이제 인정이 돼서 이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이 자료를 좀 보시고 비급여를 쓰는 분들이 있으면 보험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롤리아고요. 이제 프롤리아의 주사 간격이 6개월 간격이 이제 권장되는 이제 주사 간격입니다. 6개월로 연구가 돼서 이렇게 결과가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6개월마다 이제 딱 지켜서 내원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2주 범위 안에서 먼저 투여하는 것은 급여를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보다 2주 범위 안에서 환자가 좀 방문을 했다면 굳이 6개월째 다시 오라고 할 필요 없이 이제 주사를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주 범위 안에 인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조금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 이제 골밀도 검사의 보험 급여 간격이 1년입니다. 1년이고 근데 이제 골밀도 검사도 이 텀 자체가 1년으로 너무 길다 보니까 환자가 딱 1년을 맞춰서 오는 게 조금 이렇게 지방에 산다든지 여건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4주 이내 조기 검사를 허용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어떤 부재라든지 진료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기재를 하게 되면은 1년보다 이제 4주 이내에 조금 빨리 오더라도 BMD 검사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노주밥의 간격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BMD는 4주 이내, 그러니까 3주째 찍었는데 대노주밥은 2주 안에 맞아야 되니까 대노주밥을 맞는 사람이 3주째 BMD를 찍었을 때는 한 1, 2주 있다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여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 자체에서 지금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평원에 요청을 이제 4주 이내 BMD 기준하고 맞춰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지금 검토가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은 또 변화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노주밥은 이제 6개월 간격 2주 이내 조기 투여만 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BMD를 먼저 체크를 했더라도 3주, 4주라면은 프롤리아를 주셨을 때는 삭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노주밥하고 골밀도 추적 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노주밥은 이제 6개월 간격을 맞는 주사이기 때문에 대노주밥을 쓰고 나서는 이 판정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대노주밥을 맞고 3개월, 4개월째 지나가지고 BMD를 찍는 것은 이 약제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좀 부적절하고요. 그래서 이 심평원에서는 대노주밥을 쓰고 나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대노주밥 주사가 6개월이 지난 이제 시점에 투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골밀도 검사는 작년 5월에 찍었고 이제 대노주밥은 6월에 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골밀도 검사 기준으로는 올해 5월에 사진을 찍으면 되고요. 근데 대노주밥은 6개월 간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원래 6월이 돼야지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데 이 상충에서는 대노주밥의 주사 시기가 더 우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밀도 검사 간격보다는 대노주밥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지키시는 게 이제 삭감을 피하는 방법이라서 이 두 프롤리아를 하실 때는 이 골밀도 날짜 1년보다는 주사 6개월을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이제 사진을 찍으셔야 이 BMD 검사의 삭감을 좀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이게 골밀도를 해석하는데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이 엘스파인을 해석하는 방법이 2부위 이상의 평균 이제 골밀도를 해라라고 이제 지침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L1, 2, 3, 4 중에서 가장 낮은 2부위를 평균을 하면 되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2.5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환자에게 보험 적용이 될지 안 될지를 보고 약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작년에 2024년 12월에 공개 심의 사례에서 이제 프롤리아를 쓰면서 이 기준으로 썼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 공개 심의 사례를 발표했고요. 사례를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사례는 여자 63세 환자였습니다. L스파인을 이제 스파인하고 피머를 찍으셨을 거고 L스파인 같은 경우에 L1이 1.7, 2.5, 1.1, 2.7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기준이라면 가장 낮은 두 부위 2.7과 2.6을 가지고서 이제 두 개를 평균을 내면 되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2.6이라는 값이 나오고 아마 2.6이라는 값을 보고 프롤리아를 시작을 했을 거고요. 이제 그 골밀도 해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L 2.7하고 2.5, 1.1, 2.7에서 이 L3가 조금 이상한 거죠. 주변에 이제 이 L2하고 4보다 1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L3를 버리고 해석을 하는 게 이 골밀도의 해석으로는 이제 더 적절한 이제 해석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L3번만 버려야 된다. L3을 제외한 L1, 2, 4의 평균은 마이너스 2.2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골다공증이 아니다. 그러면서 프롤리아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는 여자 56세 환자고요. 이분도 L스파인에 1번, 2번, 3번, 4번을 찍었고 2.8, 2.5, 1.8, 2.2가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2.8하고 2.5가 가장 낮으니까 또 뭐 너무 쉽게 직관적으로 2.65로 진단이 되고 프롤리아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 골밀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 이상 차이 나는 L스파인은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의 L스파인의 BMD는 네 부위를 다 평균을 내가지고 2.3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프롤리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두 개의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됐는데, 이 작년 이 사례 이후에 이제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심평원에서 학회에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문의를 했는데, 학회에서도 BMD를 판정하는 기준이 가장 낮은 두 개보다는 의미 있는 모든 것을 평균내는 것이 맞다라고 멘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가지고 L1, 2, 3, 4 중에서 배제 부위를 빼고 나머지는 다 평가에 이제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롤리아뿐만 아니라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뭐 여러 가지 모든 약제에 아마 BMD를 진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보시면은 안 되고, 이 의미가 없는 나머지는 빼고는 나머지는 다 평균을 내야지만 이제 보험 구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세 분 강의가 끝난 다음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